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은 괴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아니고요. 미제 사건, 풀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풀리지 않는, 아직 잡히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류의 미제 사건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야마나시현 여아 실종 사건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마나시현 도시무라 캠프장에서 치바현 나리타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여아 오구라 미사키 당시 7세가 2019년 9월 21일경에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미사키와 가족들은 육아 서클에서 만난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족 총 27명, 7가정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캠프 참가자들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캠핑을 하거나 자러 가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일부 가족은 캠핑장에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12시 15분에서 20분쯤은 오구라 가족이 캠핑장에 도착을 하게 됐고요. 당일은 어머니와 미사키만 참석했는데 아버지는 일 때문에 캠핑 다음날부터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점심 식사 후 1시간 20분 정도 캠핑장 남쪽 숲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쪽 숲에서 하얀 집 주변의 산길을 지나서 술래잡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요. 하얀 집 앞에서 20m 정도 나아갔을 때 간식 먹어라! 라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불러냈으며 아이들은 캠핑장에 다시 집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실종되었던 여자아이는 원래 부모님이랑 같이 올 계획이었는데 아버지는 일 때문에 다음 날에 합류를 하기로 하고 어머니랑 단둘이 먼저 캠핑장에 도착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평범하게 보통 다른 가족들도 다 그렇겠지만 캠핑장에 가서 텐트 같은 걸 다 치고 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캠핑장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간식 먹으면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부르게 된 거죠. 오후 3시 35분쯤 간식 초코바나나를 먹은 아이들이 다시 놀려고 출발하고 있었고요. 미사키는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먼저 간 친구를 따라 나섰다고 한다. 이때를 마지막으로 미사키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러니까 미사키의 친구들은 간식을 먼저 먹고 출발을 하게 됐고 미사키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게 된 시간이 생긴 거죠. 근데 그때가 실종된 아이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순간이다. 오후 3시 50분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오후 4시에는 돌아온 아이들 중에서 미사키가 없음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함께 가까운 주위부터 미사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20분 미사키가 발견되지 않자 인원을 분산시켜서 수색 범위를 확대했고요. 테니스장 주변이나 접수처 근처의 민가까지 찾았습니다만 미사키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후 6시에 경찰이 도착했고요. 미사키의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 경찰이 캠핑장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일상적이고 별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수색까지 했습니다만 발견하지 못한 거죠. 오후 7시에 현지 소방단이 도착했습니다. 이후 경찰견이 남쪽의 숲, 교량, 언덕, 골짜기 등을 조사했지만 마찬가지로 발견하지 못했고요. 오후 10시 경찰과 현지 소방단이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자정을 넘기고 오후 1시에 미사키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가 캠핑장에 도착해서 따로 수색을 진행했지만 오전 3시가 되도록 찾지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아이가 없어지고 흔적을 아예 발견할 수가 없게 된 걸까? 실종 어린이의 인적사항. 미사키는 2012년 5월생으로 실종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신장은 실종 당시 125cm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 치고는 꽤 큰 편이었다고 합니다. 체중은 20kg 정도였다고 하고요. 입가 오른쪽에 점이 있으며 자신을 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125면 진짜 큰 거죠? 근데 몸무게는 또 20kg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른 체형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종 당시에 초록색 바탕에 검은 체크무늬 하이넥 긴팔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날씬한 체격에 피부는 하얀 편이었다. 그 밑에 유골이 발견됐다. 사건으로부터 약 2년 반이 지난 2022년 4월 26일 야마나시현의 해당 캠핑장에서 600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머리뼈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유골이 미사키의 것인지는 불명. 기사 보도에 따르면 성인의 유골이 아니라 사망한 지 1년 이상 지난 유아의 유골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틀 후인 28일 근처에서 오른쪽 운동화가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20cm에 에메랄드 그린 색깔로 슌소쿠 이거는 메이커 이름이라고 해요. 라고 하는데 미사키가 실종됐을 때 신었던 신발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 토모코가 발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이 발견되고 다음 날인 4월 29일 먼저 발견된 것과 짝을 이루는 왼쪽 운동화와 양말 한 짝이 발견됐지만 양말은 발견되고도 사이즈를 판별하지 못했고 운동화와는 별개의 장소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유골이 발견됐을 때에도 어머니인 토모코는 딸의 유골이 아니리라고 부정했지만 운동화와 양말에 대해서는 미사키의 것이 맞는 듯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상하네요. 엄청나게 급전개네. 심지어 캠핑장에서 600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수사팀 같은 것도 다 꾸린 상태로 오전 3시가 될 때까지 계속 봤는데도 발견을 못했는데 유골은 그 근방에서 발견된 겁니다. 600m면은 진짜 엄청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죠? 5월 4일에는 운동화와 양말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또 다른 뼈와 옷이 발견됐는데 실종 당시 미사키가 입었던 것과 같은 검은 하이넥이라고 합니다. 유골과 유류품에 발견된 장소는 캠프장과 가까웠지만 경사각이 40도나 되는 곳이고 어린이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외진 장소라서 실종 당시 수색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움푹 파여있는 지역이었거나 되게 깊게 파여있는 곳이어서 저기로는 설마 떨어지지 않았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수색의 사각지역이었나 봅니다. 5월 12일 유골이 미사키의 어머니 토모코와 혈연 관계가 있는 인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실종된 그 아이가 맞았나 보네요. 5월 14일 DNA 감정으로 최종적으로 실종자 미사키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사건과 사고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담이 있습니다. 미사키의 어머니 토모코는 홈페이지,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개설해서 딸의 행방을 찾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유골이 발견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미사키의 어머니는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는 엄청난 억측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 측한테 자녀를 어떻게 해가지고 괜히 모른 척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악플 같은 걸 받았나 봐요. 꾸준하게 협박성, 비방성 DM이나 메일, 코멘트 등이 종종 온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미사키의 어머니가 범인이라며 블로그에 글을 올린 한 남자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협박성 DM을 보낸 사람은 경찰에 체포돼서 역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으로 비방글을 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판명이 난 사건들도 꽤나 많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얼마나 이게 피해자의 가족들을 두 번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안 해야 돼. 그냥 나쁜 뭐 음해하는 그런 댓글 같은 거는 쓰면 안 돼. 그냥 사람들이 못됐다. 미사키가 실종된 지점은요 캠핑장을 잇는 다리 앞에서 얼마 못 되는 지역인데 다리 앞에 있는 곳이구나. 아이들은 다리 밑에 개울가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미사키가 사라진 지점에서 왼쪽 바로 위에 폐차가 세워진 빈집이 있는데 무려 10대가 넘는 폐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폐차가 10대 이상 있는 빈집이 그 인근에 있었다는 거죠. 다만 인근의 부유층들이 별장 형식으로 지은 가옥들도 많아서 정말로 특이한 상황인지는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그 캠핑장 주변에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차를 그런 식으로 그냥 덤핑을 해서 그냥 버리는 곳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울러 캠핑장에는 곰이나 여우 같은 야생동물이 서식한다고 하므로 동물에게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숲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곰이나 여우 같은 야생동물을 만날 걱정은 없다고 미사키의 어머니도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미사키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수색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실종되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래요? 주변 수풀이 무성했다.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던 사람도 실종될 정도로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숲이 많이 우거진 캠핑장이었다는 거죠. 미사키가 단순한 사고로 사망했다기엔 연령이 꽤 있고 경찰도 발견된 유골이 인위적으로 묻혔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결했거니와 사건 당일에 혼자 있다가 실종됐고 유골 상태가 사람의 소행으론 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홀로 친구들을 찾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헤매던 미사키가 곰의 습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인과관계로 아이가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사망까지 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종결이 되지 않은 일본의 미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거는 사람이 뭔가 나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써있는 내용처럼 정말 아이가 혼자서 아이들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그래서 곰한테 공격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자의 경우라면은 너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프네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범죄의 사각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CCTV가 없거나 그런 곳들도 꽤나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21세기인데 밝혀지지 않는단 말이야? 싶은 것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걸 보면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도쿄역 보관함 사체 유기 사건. 이건 또 뭘까? 이분이 이제 사체로 발견된 분이신가 봐요. 무서운 사진은 아닌데 그냥 뭔가 분위기가 좀 음산하게 찍혀있네. 이 여자를 알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실종 관련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이 공개한 포스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도의 도쿄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70대 여성의 변사체가 속칭 캐리어라고 부르는 여행 가방에 담긴 채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커녕 변사체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해서 미제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은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한 사건이군요. 좀 알아볼까요? 2015년 4월 26일 오전 9시 40분 일본 도쿄역의 물품 보관함에서 보관함을 관리하던 직원이 찾아가지 않는 여행 가방을 발견해서 분실물로 간주해서 역무실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날인 4월 25일 오전 9시에도 보관함을 점검했는데 이때는 문제의 캐리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어가 발견되기 전날 오전 9시까지만 해도 그냥 보관함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어. 다음날에 찾아갔더니 그때는 캐리어가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제 역에서 이렇게 물품 보관함 같은 걸 운영할 때는 다음날까지 보관하게 되면은 이제 분실물 보관함에 맡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관리자가 한 번 더 아침에 확인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전날에는 없었던 캐리어가 다음날에는 발견이 되었다. 이후 보관기간인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자 5월 31일 역무원 입회하에 가방을 땄는데 여기에 시신이 들어있었다. 변사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었으며 가방에 집어넣기 쉽도록 반으로 접힌 채였습니다.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고요. 한 달 동안 보관하는 사이에 부패가 진행되었다. 이게
시신이 캐리어에 있는 채로 한 달 정도 이제 분실물 센터 같은 데 있었다는 건데, 야, 그동안에 아마 냄새 같은 것들도 많이 났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겠죠. 사실은 이제 캐리어에 사람 시신이 들어있는 일들은 많지 않겠지만 음식물 같은 게 들어있다든지 하는 식의 일은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도 아마 또 뭐 음식인가 보네 뭐 이런 식으로 넘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상은 없었고 반으로 접혀 있었다. 참 의아한데, 일단 다음 정보는 부검한 다음에 알아낸 사실입니다. 나이와 성별은 70세에서 90세 사이의 여성이고요. 체형은 약 140cm, 굉장히 작은 편이었군요. 마른 체형이었고 허리는 많이 굽어 있었다. 사망 시점은 사망 후 약 1개월 경과. 특징은 이마 정면에 5mm 크기의 돌출, 치아는 빠져서 틀니를 착용한 상태였고요. 머리카락은 약 30cm의 백발, 손가락에는 관절염을 앓은 흔적이 남아있음. 인상착의는 베이지색 가디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봤을 때 그냥 대부분의 노년층의 여성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징할 만한 특정이 딱히 없다는 거겠네요. 일본 경찰은 사건을 경시청에 배당을 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만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가 없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변사체가 유기된 여행 가방은 길이 73cm, 너비 53cm, 두께 27cm가량으로 노란색이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캐리어의 구입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은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카세트 플레이어 이어폰 하나와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관내에서 영업 중인 파친코 오락실에서 손님들에게 나눠준 판촉용 수건 하나가 전부였는데, 이어폰은 8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워크맨의 것으로 추측되었지만 제품의 부속으로 딸려있는 소모품이었고, 워크맨 자체가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 유통되었던 터기 때문에 특정인을 확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발견됐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소지품이라는 게 이어폰 하나랑 수건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폰 자체도 워크맨에서 나온 소모품인 것 같은데, 워크맨 자체가 워낙 많이 판매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로 구매자를 특정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게다가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어폰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폰만 따로 구매했을 확률도 있고, 그러면 더더욱이 구매자를 특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나마 수건에는 파친코의 주소가 있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써 있는데요. 경찰은 사이타마현 오락실에서 배포한 판촉용 수건을 염두에 두고 해당 오락실의 주인, 종업원, 손님과 일대 주민들을 두고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만 이 수건 역시 무작위로 배부됐던 물건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되게 그 파친코를 많이 쓰던 사람한테만 나눠주는 수건이 아니라 그냥 파친코 안에 비치를 해놨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한번 들러보세요 하는 식으로 줬던 그런 수건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사람을 특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 그 물품 보관함을 비추는 CCTV가 있었습니다만 캐리어를 보관하던 1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데이터가 삭제됐기 때문에 CCTV를 통한 용의자의 추적은 실패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장기간 동안 계속 틀어져 있는 CCTV는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 계속 이전자가 계속 삭제되고 새로운 걸 녹화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캐리어가 분실물 센터에 가서 한 달 정도 보관되어 있던 그 사이에 이미 기록이 없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참으로 이제 가지고 계셨던 물건들이나 여러 CCTV 같은 정황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어쩜 이렇게 딱딱 맞게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끔 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년이 지난 2017년 일본 경찰은 변사체 발견 2년차를 맞아서 도쿄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전단지와 변사자의 몽타주가 담긴 여행용 화장지를 배부했고요. 뉴스를 통해서 유류품 사진들을 공개했지만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내상에서도 후속 보도자료나 관련 기사가 올라오지 않음으로 보아서 사건은 영구 미제로 흐지부지 되었거나 장기 미제 사건으로 수사 중인 듯합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까지 뿌렸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캐리어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발견되지가 않았다. 당시의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폐륜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 일본 경시청 관계자는 이를 두고 장례비를 마련할 여유가 없는 유족들의 소행으로 보았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 행정기관의 손에 수습이 되게 되면은 공고를 거쳐서 무연고로나마 장례가 치러질 것이니까 그걸 노리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비를 치를 만한 마땅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신을 유기를 하면 국가가 알아서 수사를 하다가 난항을 겪게 되면 알아서 장례를 치러줄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고 이제 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식인 거죠. 말이 안 된다 근데, 그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일본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장례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았거나 노령연금을 부정수취할 목적으로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집에 방치한다든지 정원에다가 안매장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2010년대 초부터 벌어졌는데 일본 경찰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었는지 장례비가 부담되면 유기하지 말고 지역 행정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으라는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 역시 그런 일환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면 일본의 고령화 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야기한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정말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그럴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마침 말이 나왔나 봐요. 왜냐면은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제법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이게 사실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 아니 어떻게 신원이 특정이 안 될 수가 있지? 지문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는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신원을 확인하느냐? 운전면허증이 보통 신분증에 대체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요? 여권이 그 신분증을 대체합니다. 다만 운전면허증도 없고 여권도 없어.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그냥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공무 쪽에서는 굉장히 처리 같은 게 빠릿빠릿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타국의 경우에는 그런 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그런 시민증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장수 국가다 뭐 이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장수하는 어르신분들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출생신고는 돼 있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무연고자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망의 정보가 알려지지 않으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런 사건이 더불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군지 특정을 전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다 등록을 해버리니까 범죄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사실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는 웬만하면 없잖아요. 지금 이건 가해자랑 피해자 둘 다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뭐 범죄자가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 장례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너무 비극이다.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입니다. 미츠나가 마치코 행방불명 사건입니다.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미해결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 9월 12일 규슈 오이타현 히지마치에 거주하던 주부 미츠나가 마치코 당시 35세가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12일 오전 10시경 마치코는 초등학생인 딸에게 학교에서 이가 부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자가용을 타고 학교로 데리러 갔습니다. 딸을 데리고 치과에 들러서 치료를 끝낸 후 오전 11시 반경 다시 학교로 데려다주는 길에 머리가 어지러워서 집에 가서 자겠다는 말을 남기고 차를 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오후 3시경 학교를 마친 딸이 집에 돌아오자 자택의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마치코의 모습만 보이지 않았다. 실종자는 집으로 출발한 오전 11시 반경부터 딸이 집에 도착한 오후 3시 사이에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집까지는 잘 가신 것 같은데. 실종 당시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마치코가 실종되었을 당시 집안에서는 차와 휴대폰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지만 차 열쇠와 항상 소지하던 파우치와 지갑이 든 가방, 그녀가 자주 쓰던 베개, 딸이 홑 이불 대신에 사용하던 프레시 프리큐어 일러스트가 새겨진 목욕 타월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와 휴대폰 같이 늘상 쓸만한 거는 집에 그대로 있었는데 항상 들고 다니던 파우치랑 지갑이 든 가방, 그리고 그분께서 쓰시던 베개, 그리고 프레시 프리큐어 일러스트가 새겨진 목욕 타월이 사라져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랑 가장 가까웠던 물건들은 다 사라진 상태였군요. 당시에 집이 어지럽혀진 흔적은 없었으며 단지 이상한 점은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만 차 열쇠만 사라졌다는 점과 평소 굉장히 신중한 성격의 마치코가 집 문 열쇠를 열어놓고 사라졌다는 점이다. 자택 부근은 차가 없이는 이동하기 불편한 시골이었다는 점에서 집안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납치당했을 가능성이 보였다고 합니다. 냉장고 안에는 몇 시간 전에 들른 슈퍼에서 산 음료수가 조금 남겨진 채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차가 없으면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납치한 게 아니겠느냐? 요런 식의 추측만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 안에 남아있던 그 음료수가 조금만 남겨진 채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보통은 손님이 오면은 음료를 내주는 게 대부분 문화권에서의 그런 예의이기 때문에 음료수를 내준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음료수를 준 게 아니었겠느냐의 추측은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도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실종자가 거주했던 오이타현의 히지마치는 인구가 2만 5천 명밖에 안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만 이 사건 전후에 3개월 동안 의문의 사건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2011년 6월 27일 카사기 시몬과 부인 카사기 케마코 씨 부부가 자택에서 살해돼서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요. 같은 년에 9월 12일 미츠나가 마치코 씨 행방불명 사건,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 사건이죠. 그게 있었고 그 다음 날인 동년 9월 13일경 에모토 코토네 당시 2세가 차 안에서 실종된 사건, 이것도 살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수가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3개월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너무 큼직한 사건이 3개나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미츠나가 마치코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 근처에 살던 에모토가의 2살 여아가 부모가 슈퍼에 간 사이에 차 안에서 실종된 사건은 하루 간격으로 일어난 실종 사건이란 점에서 해당 사건과의 연관성이 제기됐습니다만 아이의 모친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야, 씨. 부부가 스스로 자기인의 자식을 죽인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된 걸로 확인됩니다만 9월 달에 발생한 미츠나가 마치코 행방불명 사건, 그리고 그 2달 전에 발생한 사건, 요거 2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의문의 전화가 있습니다. 마치코가 실종된 지 약 1달 뒤에 자택에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여성이었고요. 살려줘, 살려줘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걸려온 전화를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고 하며 말없이 끊는 무언의 전화도 수차례 걸려왔다고 합니다. 어디론가 납치당한 마치코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전화를 건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뭐랄까 그냥 장난 전화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만 저런 의문의 전화가 걸려와서 말없이 끊는 사례는 납북 일본인들 사례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임을 생각하면 납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인다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마치코의 가족들, 특히 남편은 아내를 찾기 위해서 트위터, 블로그를 개설해서 아내의 소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실종된 미츠나가 마치코는 1975년 9월 25일생으로 만약 지금까지 살아있을 경우에는 현재 만 48세라고 합니다. 기묘하다. 되게 기묘하네요. 그리고 되게 뭔가 뭐랄까, 아니 지금 21세기고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되게 기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조그마한 마을에서 심각한 중범죄가 3번이나 일어났다는 점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카야마 지하 호수 행방불명 사건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오카야마 지하 호수 행방불명 사건 혹은 고치대학 탐험부 지하 호수 실종 사건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지하에 있는 호수인가 보죠? 2008년 1월 5일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입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석연찮은 의문점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네요. 뭐야 이것도. 이게 그 호수인가봐요. 야, 너무 무서운데요? 2008년 1월 5일 일본 오카야마 현 니미시에 있는 히메사카 종유동. 동굴 같은 거구나. 거길 탐사하기 위해서 주고쿠와 시고쿠 지역에 있는 대학 탐구 동아리 회원 13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고치대학 3학년생인 나구라 유우키 당시 21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구조인가 본데 동굴처럼 계속 쭉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쭉 들어가면은 동그란 식으로 이렇게 깊은 물이 있는 호수의 지역이었나 봅니다. 근데 깊이가 30m예요. 야, 이렇게 깊을 수가 있나? 같이 들어간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오전 11시 30분경 피해자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대원들이 히메사카 동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구라가 옷을 입은 채로 동굴 속의 커다란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실종됐다고 한다. 여길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고? 아니, 봐봐요. 지금 이렇게 찍은 거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후레쉬로 이렇게 터트려서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밝게 해놓은 거겠지만 평상시에도 이렇게 해놨을까 싶은데 여길 들어가서 수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후 6시 15분경 니미시 경찰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오카야마 현 경찰과 니미시 경찰 그리고 동물 탐사 경험이 있는 대학 졸업생들이 수색에 동참을 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문 상태였기 때문에 주위가 어두운 상황에서도 3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만 나구라의 시체는 물론 흔적도 찾지 못했다. 6일 동안 수사가 진행됐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더 이상의 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수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나구라가 동굴 속 지하호수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했고 시신은 지하호수 밑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 단순 사고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글쎄. 근데 일단 이 사진을 봤을 때 여기 통로가 이렇게 쭉 있고 밑에 내려가면은 30m의 깊이의 호수가 있는 건데 그 밑에 낙차가 5m예요. 5m를 그냥 수영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가 잘 모르겠어요. 사다리 같은 게 있을 것도 아니었을 거고 올라오는 게 너무 사실상 그냥 맨손으로 올라오는 건 불가능한 곳이었을 텐데 혼자 들어가서 수영을 하겠다라고 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만약에 수영을 진짜 하다가 익사했다고 하더라도 시신은 보통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라앉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단순 사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건이라고 합니다. 의혹과 반론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일본에 알려지게 됐을 때 대학생의 무모한 행위가 일으킨 사건 정도로 받아들여졌지만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허가받지 않은 탐사. 이들이 탐사를 떠난 히메사카 종유동은요, 오카야마 현의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천연기념물에 그냥 들어간 거야? 그래서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카야마 현의 교육위원회에 탐사 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주고쿠, 시고쿠 대학 탐구 동아리 단체 합숙을 주도한 측에서는 어떤 문의나 신청도 하지 않은 채로 종유동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도 규모의 탐사라면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절차인데도 그냥 생략한 채 탐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밑에 탐사의 보고는 필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허가가 필수가 된 것은 사고가 일어난 그 다음부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굳이 탐사를 꼭 보고해야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네. 그리고 탐구 동아리 대학생 애들이 13명이 모여서 탐구를 들어간 건데 탐구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냥 뭐 MT 같은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뭐 교육위원회에 신고까지 했겠어? 그래서 안 한 거였겠죠. 두 번째, 엇갈리는 증언과 이상한 정황. 사건 당시 언론 보도들은 혼선이 생겼습니다. 13명이 모두 동굴에 들어갔다, 5명이 들어갔다는 등 증언이 엇갈렸기 때문. 결론적으로 사건 당시 5명이 히메사카 종유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 13명이 들어갔는데 의견이 갈릴 게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 13명이 다 같이 탐험을 일단 간 건데 그 중에 다 같이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5명만 들어갔다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건데 그럴 수가 있나? 그래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네요. 증언에 의하면 11시 30분쯤에 동굴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종유동에서 수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다고 하고요.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6시 15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에서 이해하기 힘든 점은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로 지하 호수에 들어갔다는 부분, 그리고 4명이나 그걸 목격했으면서 왜 아무도 제지하거나 구출하려 하지 않았냐는 점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호수의 타이에 의해 빠진 건지 자의에 의해 들어간 건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데 피해자가 입수할 때의 상황 증언조차도 계속 번복됐기 때문이다. 이게 번복되고 자시고 할 만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아까 앞서 봤던 2개의 사건은 목격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 수 있어.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13명으로 특정이 되고 있고 사건이 정확하게 일어났고 그걸 본 사람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건데 왜 의견이 엇갈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문제의 지하 호수는 동굴 입구에서 왕복 3km나 걸리는 지점에 있다. 이 엄청나게 깊이 있는 동굴이었군요. 그냥 적당히 들어가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를 미루어 본다면 2시경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일단 시간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 사이에 4시간의 긴 공백이 있다. 실족을 보고 구조 요청을 하러 동굴 밖으로 뛰어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4시쯤엔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왕복 3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갈 땐 1시간 반이잖아.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으면 빨리 나오면 1시간 반 정도 뒤면 나올 수 있었어. 그러면은 정말 빠르면 3시 반엔 신고를 할 수가 있었고 늦어도 4시에는 신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신고 접수가 된 건 6시 15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2시간 정도가 더 뜬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고까지 늦게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 게다가 피해자와 동행한 4명은 신고를 위해서 4명 모두가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4명이 다 같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 1명만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러 갔다면은 나머지는 현장에 남아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상식적인 행동인데도 말이다. 엇갈리는 진술은 언론 보도 과정에서 언론사마다 차이로 일어난 해프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술이 엇갈렸다는 그런 거는 기자들이 약간 듣는 게 뭔가 잘못 들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엇갈렸다고 하는 건가 보네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지하 호수를 수영으로 횡단한 거는 동아리의 전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시를 하기로 한 거였고요. 5명 중에 입수를 희망한 사람은 피해자를 포함해서 2명이었고 한 사람이 도중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왕복 3시간이 아닌 편도로 2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납득이 되네. 누가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었군요. 거기에 동굴에서 나올 때는 등반을 해야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 2시경에 수영을 시작, 피해자의 실종 직후 탐험대는 간단한 수색을 실시했고요. 이후 대처를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고 동굴을 나왔다면은
사고 발생과 신고 사이의 4시간은 늦은 대처가 아닙니다. 그나마 거의 빈틈이 없게 빠르게 진행이 된 신고라는 거죠. 아무도 현장을 지키지 않고 모두가 동굴 밖으로 나온 거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고된 탐사로 모두가 탈진된 상태였으며 탐사를 위해서 입수까지 한 상태에서 겨울에 지하 동굴에 남아있다면 저체온증 등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물에 들어가서 탐사를 해서 젖은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그 와중에도 여러 물골 같은 게 있었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다들 젖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하 동굴에 계속 있으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나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혹시나 피해자가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장비와 메모를 남겨두었으며, 이는 이후 수색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사건에 대한 추정, 과장된 정보들로 의문점이 생겨서 여러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대부분이 피해자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것이란 주장입니다. 강압적인 신고식, 치정 싸움 등 여러 살해 동기의 추측부터 더 섬뜩한 주장으로는 피해자는 지하 동굴에 간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전혀 다른 곳에서 살해당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전혀 다른 데에서 살해하거나 실종시킨 뒤에 나중에 동굴에 가서 신고한 게 아니냐, 증거인멸과 수사방해를 목적으로요.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호수 밑바닥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지만 밑바닥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너무 깊고 어두우니까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또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 수사 자체가 되게 힘들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빠져서 안 나와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은 하고 사실은 다른 데서 죽인 다음에 안매장을 한 게 아니었느냐? 라는 식의 추측도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읽어봤는데, 물론 사고로 보자면은 사고일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냥 일견 봤을 때는 되게 좀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뭔가 되게 많죠. 사고라면은 되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딱딱딱딱 나오는 게 보통 사고인데, 이건 사고치곤 너무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또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이제 피해자랑 그 같이 있던 인물들도 다 같이 대학생이라는 점이 그래요. 보통 워낙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게 또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돼. 어떻게 5m를 들어가서 아무리 신고식이라도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어 하겠지만, 대학생들이 워낙 무모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석연찮은 구석이 많은 사건이고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군요. 다음입니다. 사카일의 죽순 채집 여아 행방불명 사건입니다. 2005년 4월 29일 고시키다이 비지터 센터에서 죽순을 채집하는 이벤트가 개최되던 중 5세 유치원생 오오니시 유키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유키가 만약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면 현재로는 24에서 25살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었을까요? 상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인 오오니시 유키는 어머니, 언니와 함께 센터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에 참가해서 당일 13시부터 죽순을 캤습니다. 죽순이라고 하면 대나무가 크기 전에 약간 싹 같은 거랄까요? 그런 거죠. 집합시간 전인 13시 40분경 유키는 함께 죽순을 캐던 어머니에게 또 하나 캐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대나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만 집합시간인 14시가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른 참가자들과 근처를 수색했습니다만 유키를 발견하지 못했다. 15시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근처의 강가와 산림을 수색했지만 행방불명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주 소개된 사건이라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최후의 목격자의 증언과 의문점인데요. 13시 40분경 유키가 혼자 산책로를 시계 방향으로 달리는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혼자 있음에도 개의치 않았다. 시계 방향으로 달리는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이동했다는 뜻인가? 일상적으로 뭔가 뛴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쭉 뛰는 게 일반적이잖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수색 중이던 경찰견이 유키의 냄새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한 장소에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다른 경찰견 4마리를 동일하게 투입했지만 다른 경찰견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멈춘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경찰견이 수색을 멈춘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아이가 없잖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다음, 유키가 사라진 산책로의 부근에는 큰 배낭을 짊어진 수상한 남성이 배회하고 있었다. 이건 또 뭐지? 혼자 걸어가다가 유괴범이 중간에 들어올려서 유키의 냄새가 끊겼으리란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견이 추격을 멈춘 그 자리가 마지막 장소라면 거기에 유키가 있어야 되는데 유키가 없었다는 거는 그 이후로 누군가가 들고 갔다든지 하는 식으로 납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냄새가 멈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견은 냄새가 끊겨도 거기서 추적을 멈추지 않고 끊긴 지점에서 전환된 냄새로 다시 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끊긴 지점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발생한 다른 냄새로 이제 추적을 이어가는 게 보통 경찰견들이 하는 루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길 수가 없다. 경찰견이 갑자기 수사를 멈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도중에 누군가가 냄새의 주인을 들어 올려도 경찰견은 냄새를 계속 따라간다고 합니다. 헬기가 갑자기 위에서 내려와서 납치하는 게 아닌 이상은 도중에 냄새가 끊긴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겨우 20분 남짓한 시간 내에 제한된 장소에서 사라졌으므로 현장에서 참가하던 사람의 소행일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장은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산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문점은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늘에서 갑자기 낚아채서 올린다면 마치 헬기 같은 거에 타가지고 그런 상태라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이해가 되고 범인을 찾지 못한 것도 이해가 되긴 되죠. 근데 그럴 순 없잖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각에서는 검독수리 같은 대형 맹금류에게 끌려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류면은 말이 되네, 만약에. 그리고 이 지금 그 실종 당시에 아이가 5세이기 때문에 5세면 충분히 큰 맹금류, 독수리 같은 그런 큰 새라면 납치하는 게 그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실제로 검독수리는 염소나 사냥 같은 동물도 잡아서 날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실종된 유키의 몸무게는 15.5kg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쉽게 사냥할 수 있고요. 이 가설에 따르면 유키의 냄새가 중도에 끊겼던 이유도 쉽게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검독수리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경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활지가 아닌 중림은, 그러니까 대나무 숲은 낚아채는 사냥에 적합하지 못한 데다가 만약에 유키가 잡아갔다고 해도 당연히 아이가 날아가면서 크게 비명을 질렀을 거기 때문에 죽순 채집 행사로 인해서 많은 인파가 모여든 마당에 그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 낚아채갔다는 것도 언뜻 보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실질적인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다만 이런 추측도 합니다. 경찰견들이 한 곳에 멈춘 이유가 그곳이 유키를 납치한 장소이기 때문은 맞는데 죽순 채집 행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지나간 장소라서 다수의 마찰이 발생했기 때문에 납치범의 냄새를 추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군요.